예, 안녕하세요.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이 휴전 70주년을 맞아서 또 이 피앙까지 가서 김정은이랑 또 깊게 브루스를 땡기고 짝짝꿍하고 다니는 거 보고 얼마나들 불안하십니까? 이것도 러시아 첨단 무기가 푸틴이 협박한 대로 한반도로 몰려와 갖고 또 우리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목숨줄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마구마구 그런 기술을 풀고 무기를 푸는 것 어느 수준 이상으로 그거는 러시아 자신도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너댓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평양에 갔는데 이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는 원인은 뭐냐. 그 다음에 이 남북 중러 이 사자 간의 이 복잡한 게임이 어떤 거냐. 그게 이제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이 큰 나라들 사이에 이렇게 찌들려 갖고 살아갖고 그래서 우리 힘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그걸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러시아에게 공포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또 더욱더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도 설 때리면 큰일 난다고. 완전히 러시아 죽여버릴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힘은 동시에 터키도 버르장머리를 좀 고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의 힘, 코리아 파워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영내 균형을 급속하게 바꿔주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나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완전히 족탈불급의 경지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사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너무 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그제는 좀 일찍 붙은 것 같아요. 붙더라도 맨날 안 붙는다고 엄살 떨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쇼이구는 말이죠. 소방청장 출신이에요. 소방청장 출신이에요. 야전 출신도 아니고요. 육군사관학교나 무슨 군사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푸틴이 자기 비유장 잘 맞춘다고 저런 인간을 국방장관에 앉혀놓고서 군 현대화를 했잖아요. 현대화되긴 뭐가 돼? 다 그냥 빼내갖고 먹어서.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은이는 참 애써 여러 가지로. 예. 근데 영어나 러시아어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저게 본인이라면 당연한 거고 본인이 아니라면 대역이라면은 상당히 고급 대역을 쓰네요. 근데 좀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좀 이상해. 그 태도가 완전히 무슨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은 좀 깍두기 머리에 저게 뭐래요? 저 손 보세요. 이상하죠, 좀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 저희 엄마는 의학적으로 뭐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밀착을 하면 어떤 거냐. 남북 중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일단 이제 평양과 이게 깡패 양아치들이 다 이렇잖아요. 이자들한테 동맹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 내다바이 쳐먹는 거거든. 서로 등쳐먹는 거예요. 평양의 이제 계산법은 이거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의 소나기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풀려나고 싶다. 그런 거가 있는 거죠. 러시아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쓰고 싶다. 또 중국의 계산법은 러시아를 위성국가로 만들고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푸틴의 계산법은 이건 러시아 계산법이라고 제가 안 하고 푸틴의 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단 무기와 물자부터 좀 구하고 보자. 야, 급해 죽겠다. 계산법이 다 다른 거죠. 한편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상당히 경제 교류가 활발한 나라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우회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무기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155mm 포탄 같은 거. 그 다음에 우크라를 돕는 맹방인 폴란드의 제1등 국방 파트너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래저래 또 무기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그 터키에 또 한국이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끼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북러 밀착은 뭐냐면 지금 러시아는요, 한국이 뭐 얄밉다, 안 밉다 이거 지금 계산할 지금 정신도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러시아는 지금 뭐냐면, 무기가 바닥났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 쏴도 불발나는 그런 포탄부터 시작해서 잔뜩 지금 인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자신의 무기가 바닥났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저렇게 쇼이구가 가서 꼬리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거 보면서 좀 삐긋삐긋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 국방부 대변인이 말을 하는데 북러의 이런 밀착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야 중국 너 이거 안 말리고 뭐 하고 있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게임인데요, 북러 사이가 어느 수준 이상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은 방관하지 않죠. 러시아를 꼬나보는 거지. 야 내가 무기난 그 정도까지만 쟤들한테 미사일이나 핵 지원해, 너 그 선 넘으면 안 돼. 그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레드라인이.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기가 그 도발의 강도를 제어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그 컨트롤을 넘어서는 범위로 대량 파괴 무기, 그러니까 대량殺傷 무기를 대량 파괴 무기를 확보하게 되면 중국도 고라파지거든. 자기 그 소나기에 딱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이 방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러시아랑 북한 지금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쟤들 둘 사이에 사고 날 것 같은데 너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한 러시아 자체로만 생각을 해도 북한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하는 거에 아무 전략적 이익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한국한테 골로 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골로 가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LNG 플랜트, 뭐 시베리아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런 건 다 떠나서 군사 지정학적으로 한국한테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최첨단, 러시아가 가진 최첨단, 그것도 별 볼 일 없겠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가진 최첨단을 북한에 지원해서 거기서 기술이 유출되면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이에요. 자기들도 왕초 노릇을 못하죠. 자기의 마지막 미천이 북한에 주게 되면 그게 중국으로 가고 이란으로 가고 파키스탄 가고 마음대로 가. 그럼 아무도 자기를 왕초로 안 받들어줘요, 그 다음엔. 어차피 지금 힘도 빠졌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쇼이구가 평양 가서 저렇게 다니면 정말 불안하다. 저 둘이 막 너무 미로를 해서 러시아의 최고의 그 기술, 러시아의 최첨단의 무기들이 북한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좀 낮고요. 러시아의 이익도 아니고 중국도 그 정도까지는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로 뭐 들어가더라도 러시아 자체가 이제 후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별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뭐 저는 좀 그렇게 태평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힘을 잘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 요번에 수자원공사랑 그렇게 그 영국 리버풀인가에서 계약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왜 댐 복구를 맡겼을까? 이게 뭐 그 댐 하나, 카호카 댐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손을 봐야 될 그 파괴된 인프라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다 댐에 관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손을 봐야 될 그
인프라 중에 한 5분의 1이 물, 댐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 댐을 만지게 되면 이게 수자원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관계나 뭐 이런 상수도 이런 거랑도 관계가 되고, 또 강물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하수로. 하수 종말 처리로라도 관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분야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그렇게 기술이 빠지지 않죠. 하수 종말 처리 이런 기술들이. 그런데 우크라가 한국에 이걸 맡겨냐, 어떻게 맡기냐, 이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영역인데, 우크라 말고 한국 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맡긴 거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상당히 우크라가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크라가, 이거 한 500~600mm 정도 이렇게 광수량이 되거든요, 1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도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히무크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닷가를 가만히 보세요. 잔주림 같이 막 가 있잖아. 그게 뭐냐면 흑해와 아조프해로 흘러드는 크고 작은 물길인데, 제가 안 세봤지만 지도에 나타난 것만 해도 한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 지도에 안 나타난 것까지 하면 수백 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으로 주름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갈 때의 물길이 한두 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지를 않는데, 저기는 펑퍼짐해서 그런지 그 물길들이 전부 저렇게 잔주름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강수량이 한 500~600mm, 연 500~600mm지만, 나름대로 이제 댐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수자원 관리 이런 게,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한 6~7가지 포인트로 좀 꼽아봤어요. 일단, 우리가 155mm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있죠. 수십만 발을. 그 다음에, 폴란드를 우뚝 세워줬죠. 우리 쓸 무기까지 미리 폴란드에 빼줘갖고. 그러니까 나토가 군기가 확 잡히고,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물꼬가 튀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전부 한국 무기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루마니아에 무기를 공급해서 우크라이나의 등 뒤를 받쳐줄 참이죠. 루마니아랑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변에서 국경을 접하죠. 뿐만 아니라 몰도바가 사실은 그게 루마니아거든요. 그런데 몰도바는 그 안에 드니스트리아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바게트팡처럼 길쭉한 땅에다가 거기 이상한 지금도 낫과 망치 깃발 그려져 있는 또라이 친소 조그만 반란 집단이 있어요. 트랜스니스트리아. 거기 때문에 몰도바는 지금 부들부들 공포에 떨고 있거든. 몰도바가 공포에 떤다는 얘기는 루마니아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무기로 중무장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는 나라고, 루마니아는 실전적 위협 속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럼 우크라 입장에선 등 뒤가 딱 받쳐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입장에서 한국은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의 핵심 파트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댐이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건 무슨 가스 발전소건 석탄 발전소건 전력망,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도시교통 등 인프라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크라 군사력 육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우크라가 지금 무기가 누더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지가 않겠죠. 이 나라에서 이거 주고 저 나라에서 저거 주고, 거기다가 이제 태반은 다 또 비행기 같은 건 또 이제 전쟁 끝나면 내다 버려야죠. 이제 러시아 전투기들이니까.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대로 이제 군비를 투자해서 군사력을 딱 이제 표준 무기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 어느 무기 쓸 거예요? 한국 무기 써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랑 뭐 좀 해본다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 말리박 같아 말이야. 그 뭐 이상한 애들이랑 뭐 하냐. 이렇게 안 나오거든. 국민들이 한류나 이런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을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댐 주는 거 보면서 저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니죠. 예. 자, 또 저는 이제 조금 이건 오바라고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아주 결사반대했었죠. 그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코란 이렇게 불태우고 저게 그 족보를 까면 또 친러인 성향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친러 쪽에서 이제 저기 뭐야 말하자면 스웨덴을 그 무슬림 지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일을 이제 도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에르도간이 갑자기 물러나가지고 이제 요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을 했죠. 그런 태도 변화. 왜 그런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한국이 작용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알려져 있는데 한국도 한 손 거들었을 거고 그 한 손이 그래도 뭐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역할은 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게 있어요. 자, 이제 러시아의 공포를 한번 보죠. 우크라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 육군이 순식간에 K무기로 한 3, 4년 사이에 폴란드 육군만큼이나 강해진다. 혹은 한 7, 8년 사이에. 그러면 러시아 참 답 없어요. 지금 이런 개인 장비, 네. 개인 대전차 미사일, 개인 이제 방공 미사일, 맨패즈라 그러는 거. 이 대전차 미사일은 Man Portable Anti-Tank System이라 그래서 MPATS라고 부릅니다. 저 현군 같은 건. 또 풍산의 동축 반전 드론. 예, 그거는 이제 저 소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 200m 위에만 올라가도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저 무시무시한 거죠. 저런 것들이. 저게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자폭 드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냈다가 다시 회수가 돼요. 와서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앉는다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무장하고 보병들이 그 다음에 기갑으로 K9, K2, K808 이런 거를 몰고 다니고 또 이번에 참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AS-21 레드백 이게 지금 루마니아랑 폴란드도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장갑차. 호주에 이번에 됐죠. 예. 저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미국은 제너럴 다이내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자기 나라의 기업을 길러줘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말고 시장은 지금 어떠냐? 요번에 레드백 수주가 제일 큰 시장이었죠. 중장갑차가.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 시장이 없었죠. 사실은. 그거 시장 100% 먹은 거예요. 저럼 뭐가 되냐면 탱크나 중장갑차, K9 이런 중화기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독일은 골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저기 레드백이라고 나서 한화 김동연 회장이 김동연 부회장이죠. 김동연 부회장이 아주 예외적으로 보도자료에 자기의 소회를 밝혔어요.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자주국방을 강화하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보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가 말하는 게 인용이 되지 김동연 부회장의 말은 보통 인용이 안 돼.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부회장이니까, 원화 부회장이니까.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죠. 제가 그 양반이 왜 기뻤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한화는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육해공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그러니까 육해공 다영역 네트워크 무기 체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육해공에 노드가 되는 통신센터가 있어야 돼요.
육해공의 그 위성통신 혹은 고공에 떠 있는 그 전장 그 통신 허브 비행기로 떠 있는 거 이런 데랑 통신이 되는 통신 허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군 쪽에야 뭐 비행기에 싣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 한화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죠. 한화가 공군도 하잖아요. 참 그거지. 저기 뭐야 그 링크 K 완성형이니까. 그러니까 링크 K 완성형이 육해공을 다 하는 거거든. 그 하나가 공군도 했어. 그 다음에 하나가 또 그걸 가지고 배도 하고 있어. 근데 하나가 이게 그 육지에서 이거를 담을 만한 게 없는 거죠. 플랫폼이. 그걸 전술 차량에 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K2나 이런 전차에 하기에는 현대에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드백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잡은 거죠. 굉장히, 저게 아마 K2보다 좀 비싸든가 K2랑 같던가 그래요. 굉장히 고급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듬직한 그 플랫폼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육군의 연결 노드로 삼을 수 있다고요. 육상에. 그러면 그러한 육상 노드 장비, 통신 장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통신 방식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거지 하드웨어는 크게 안 바뀌어요.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서 야 우리 그거 말이야. 우리 링크 16 써. 우린 너희 쓰는 그거 당연히 그건 안 쓰지. 그 저기 너희 뭐 링크 K 이런 건 안 써. 우린 링크 16이야 미국제. 그럼 미국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거 그냥 일부 칩만 가리한다든지 소프트웨어만 가리해 갖고. 그러니까 저기 육상 플랫폼을 확보한 거라고요. 대단히 고급진 육상 플랫폼을 확보한 거예요. 하나가 생각하는 다영역 네트워크 그 군사체제에서 육상 쪽 플랫폼이 최초로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회장이 아마 기분 좋아서 모르겠어. 양주 좀 마셨을래나? 예, 저 같으면 장수 막걸리 한 병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잘 아시고, LAH 공격 헬기 잘 아시고, 자, 이런 걸로 이제 우크라이나 육군이 한 5년, 7년 안에 무장을 했다. 전쟁 끝나고. 참,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폴란드 육군이 무장이 됐다. 머리에 쥐나죠. 러시아는. 두 개 합치면 8천만인데 인구가. 머리에 쥐나는 거죠. 벨라루스까지 잊어버리는 거죠.